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가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48배 그녀는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은 유명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 25살과 23, 두 아들은 모두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지역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천사 같은 사모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수진 씨만큼 따뜻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그녀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녀가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교회 신도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그녀를 만나면 반가워했죠. 그녀의 하루는 완벽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배웅한 뒤에는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오후에는 필라테스와 요가로 몸매를 관리하고 저녁에는 다시 가족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녀의 SNS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봉사활동 현장의 따뜻한 순간들.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그녀의 일상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정말 본받고 싶은 삶이에요. 댓글마다 찬사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칭찬에 겸손하게 답했죠. 과찬이세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집 2층,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 방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검은색 가죽 수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그녀는 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앉았죠.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웠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나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그 아래로 빼곡히 적힌 글들.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상황을 통제하는 전략,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기록한 냉혹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김 집사가 또 내게 조언을 구했다. 그 여자의 약점을 완벽히 파악했다. 자존감이 낮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 쉽다. 칭찬 몇 마디면 충분하다. 남편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내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의사라면서 관찰력이 형편없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큰아들이 오늘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속으론 역겨웠다. 저런 평범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절대 안 된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갈라놓을 계획이다. 수첩은 그렇게 그녀의 진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낮에 보여준 모든 친절과 따뜻함은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은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가면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아무도 모르는 30년 전의 비밀. 1995년 23살이었던 그녀는 미혼모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죠.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출산했고 병원 복도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아이를 병원에 두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존재를 지워버렸죠. 그 후 2년간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방 도시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그 누구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숙녀, 순수한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를 완벽하게 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둘째 아들 민준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부전이에요. 급성 간경화증입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3세 건강한 젊은이가 갑자기 간이 망가진 것입니다. 원인은 희귀한 유전 질환이었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남편과 큰아들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다 부적합,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검사를 받았지만 역시 부적합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버린 그 아이, 딸. 그날 밤 그녀는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괴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분과 계산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네. 그녀는 수첩을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아이가 필요해졌다. 내가 버린 아이가 이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 세상은 참 잔인하면서도 완벽하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아이를 찾고 접근하고 이용해야 한다. 감정은 필요 없다.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녀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냉혹한 계획이 적혀 내려갔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여인은 이제 가장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 제게 다른 가족이 있어요. 남편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사실 제게 딸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죠.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숨길 수가 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양의 눈물. 그녀는 수천 번 연습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됐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화가 나면서도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어? 시도는 해볼게요. 하지만 30년이 지났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수지는 이미 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입양 기록을 추적하고 사립 탐정을 고용해 조사했습니다. 딸의 이름, 사는 곳, 직업,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딸의 이름은 박서연, 30살, 부산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양부모는 그녀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죠. 수지는 서연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닷새 후 수지는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 가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시나리오를 외웠습니다. 1단계 감정적 접근, 눈물, 후회, 사죄, 모성애를 자극한다. 2단계 동정심 유발,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3단계 자연스러운 부탁, 강요하지 않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 4단계 이식 성사, 목적 달성,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수지는 서연의 제과점 앞에 섰습니다. 작지만 예쁜 가게였습니다. 서연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따뜻했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긴장과 떨림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젊은 여성이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갈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손님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저기 혹시 박서연 씨 맞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은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쪽에 앉으실래요? 두 사람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찍은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서연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당신의 친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궁금했던, 그러나 찾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떨게 하고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평생을 찾았어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30년간 딸을 단 한 번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죠. 23이었어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고 아이 아버지도 도망갔어요. 혼자서는 당신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알아요. 그게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었고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단계 성공. 감정적 연결 완료.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부산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가게를 도와주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했습니다. 완벽한 엄마처럼 행동했죠. 서연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외로웠던 그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엄마, 서울에는 다른 가족도 있으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응,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어. 오빠들이요? 그래. 너보다 어리지만 내 동생들이지. 서연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곧 다 같이 만나자.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의미는 서연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지는 본격적으로 2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사실은 너의 동생 민준이가 많이 아파.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어디가 아프세요? 간이 안 좋아. 이식이 필요한데 아빠도 오빠도 다 안 맞아서. 수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연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보면 될까요? 수지는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 하지만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제 동생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다. 수진은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포옹 속에서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차가운 미소를. 서연은 그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지는 서연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희 누나야. 서연이.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큰아들 재우는 어색해했습니다. 민주는 병상에 누워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아프다니. 처음 만난 가족이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매치입니다. 조직 적합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특히 수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계획대로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증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연 씨,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건 큰 수술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게요. 제 동생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말에 수지는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2층 끝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수진이 들어가는 방이었죠. 호기심에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낮에 보던 따뜻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이고 심지어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에 엄마는 지금까지 봐온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본 게 맞을까? 아니면 착각일까?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수진의 집에 머물며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평화로웠습니다. 수진은 서연을 극진히 대했고 가족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이상한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교회 바자회 준비 안 하세요? 작년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수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단 1초였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수지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다. 요즘 서연이 일로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내일 연락해봐야겠다. 변화는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서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수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교회 신도와의 통화였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김 집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집사님은 항상 너무 많은 걸 떠안으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저 여자 뒷수습을 해야 하네. 정말 답답한 사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짜증과 우월감만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고. 어느 날 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뭔데? 엄마는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봤습니다. 당황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재빨리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서연아. 엄마가 못 찾은 게 아니야. 입양 기록이 봉인돼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럼 어떻게 지금은 찾으셨어요? 민준이가 아프고 나서 필사적으로 다시 알아봤지. 그래서 겨우. 말끝을 흐리며 수지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아챘습니다. 실제로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는 저를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내 딸이잖아.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이 나온 자동 반응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담당 간호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엄마인데 이런 큰 수술을 결정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급하게 딸을 찾으시더니 결국 찾으셨네요. 다급하게요? 네, 아드님이 쓰러지고 나서 바로 사립탐정까지 고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찾으셨대요.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그럼 엄마는 30년간 날 찾지 않다가 동생이 아프고 나서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2층 방으로 올라간 후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 앉아 검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낮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까지 열흘 남았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 애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순진하고 착하다. 이용하기 딱 좋아.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만 끝나면 적당히 거리를 둘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고. 내 삶에 끼어들 필요 없어. 그 애는 그저 도구일 뿐이니까.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 엄마의 사랑, 후회, 미안함 전부 다 연기였어.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엄마와의 재회. 그것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좀 무서워서요. 큰 수술이잖아요. 서연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민준이는 시간이 없어. 너도 알잖아. 한 달 안에 수술 못하면. 알아요. 하지만 제 몸이기도 하잖아요.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조급했구나. 충분히 생각해. 하지만 서연아, 그 애는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알겠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수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디가? 수술 일주일 남았어. 저 부산에 가게가 있어서요. 잠깐 다녀올게요.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제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너 도망가려는 거지? 수술 안 하려고? 전 아직 결정 못했어요. 결정? 결정은 무슨? 넌 해야 돼.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수지는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아파요, 엄마. 엄마, 지금 나한테 엄마라고 해? 30년간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으면서. 수진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버린 거잖아요. 그래, 버렸어. 필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서연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다 들었어요. 엄마가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는 말들, 수첩에 적는 것들, 전부 다요.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넌 뭘 봤어? 엄마의 진짜 얼굴이요. 그 순간 수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도구야.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 그게 내가 유일하게 쓸모 있는 이유야.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친딸한테 그럴 수 있어요? 친딸? 30년간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넌 내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였어. 그런데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필요하게 만들었지.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도 가족이 그립잖아. 외롭잖아. 양부모도 죽고 혼자잖아. 그래서 날 믿은 거 아니야? 그 외로움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야. 그렇게 계산한 거였어요? 물론이지. 난 모든 걸 계산해. 사람의 감정, 약점, 욕구. 그걸 이용하는 게 내 특기야.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을 전혀 몰랐네요. 수진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25년간 내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호는 충격에 빠져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민주는 병상에서 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게 됐고 절망했습니다. 서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아직 수술 안 끝났어. 비켜주세요.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안 돼. 내 아들이 죽는다고. 수진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당신 아들은 제 동생이 아니에요. 전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민준이는 죽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건 협박이에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 절대 끝난 게 아니야. 수진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입양 부모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들에게 서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연의 제과점에 악성 리뷰를 달았습니다. 심지어 서연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동생을 죽게 내버려두는 악마입니다. 수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 글들을 올렸습니다. 서연의 개인정보와 함께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곧 서연에게 협박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동생 살려라. 인간 쓰레기. 내가 죽어야 해. 서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온라인 악플을 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난 엄마야. 내 아들을 살리려는 게 잘못이야? 수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행이 용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과거, 병원 기록, 입양 서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자는 30년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프고 나서야 사립탐정을 고용해 일주일 만에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건 모성애가 아니라 이기심이다. 딸도 피해자다. 버려진 후 30년 만에 찾아와서 이용당하다니. 이 엄마는 사이코패스다. 수진의 SNS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녀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쌓아올린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내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이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날 이해 못하는 거야. 진짜 모성애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진이 서연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새벽 3시 그녀는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가서 서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엄마야. 서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발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수지는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나요. 내 딸이에요. 내 딸하고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하지 않아? 난 엄마라고. 엄마. 수지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서연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했습니다. 서연의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난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그녀의 집착은 병적이었습니다. 민준을 살리겠다는 목적보다 이제는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서연의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가게 뒤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고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CCTV에 수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수진은 체포됐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딸이 외면하잖아요. 부인, 그건 협박과 방화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모성애가 범죄예요?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녀를 진단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 타인에 대한 도구와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부재. 나는 정상이에요. 세상이 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수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해자인 서연. 검사는 수진의 모든 죄를 나열했습니다. 아동유기, 사기, 협박, 스토킹, 방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딸을 도구로 이용하려 한 반일륜적 행위. 수진의 변호사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 이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수진의 수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냉혹하고 계산적인 문장들. 이것은 일시적 정신 이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중인격이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뭐가 잘못된 건지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어요. 수진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뭔가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만난 엄마는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저를 사랑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엄마 자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를 용서하려고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부디 진짜 자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녀는 모범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친절했고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정말 착한 분이에요. 반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도관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독방에서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기서도 통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아. 하지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상담사가 수진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리학 박사였고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왜 그렇게 사시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면을 쓰고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정가면 안 써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30년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사는 건 결국 자신도 파괴합니다. 수진 씨는 어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그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몇 달간 처음으로 수진은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왜 딸을 사랑할 수 없었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사랑한다는 게. 왜요? 사랑하면 상처받으니까요. 버림받으니까요. 수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부모, 애정 없는 가정. 그녀는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통제하려고. 그게 익숙해졌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지쳤어요. 가면 쓰는 게. 그날 이후 수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가면을 벗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부산에서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보다 작지만 더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행히 다른 기증자를 찾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회와 병원, 그리고 수진을 알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2년 후 수지는 가석방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짜로 살았습니다. 진짜 저를 숨기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무서웠으니까요. 진짜 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가면 없이 살고 싶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받을지라도 진짜 저로 살고 싶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가석방은 거부됐습니다. 아직 그녀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울을 보며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차림, 완벽한 메이크업 대신 맨 얼굴.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그곳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 그 편지들은 서랍 속에 쌓여갔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게 최악의 엄마였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어느 겨울날 수지는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사람.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야 알았다.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비록 늦었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는 눈처럼 그녀도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들, 상처 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서연은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사랑이 느껴져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도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으로. 엄마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그게 엄마의 불행이었어. 서연은 더 이상 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중인격은 정신질환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가면은 결국 자신도 파괴한다. 왜냐하면 가면 뒤에는 진짜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지는 30년간 완벽한 가면을 썼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진짜 사랑, 진짜 관계, 진짜 자신.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진정함만이 존재한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는가? 수지는 마을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신자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그것은 그녀의 첫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진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미소 뒤에, 계산된 친절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도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